안녕하십니까. 법성 나은성입니다. 제가 2024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 내용을 찍어드렸습니다. 이때 내용 골자가 뭐냐면 상속증여세가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부의 증대, 즉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이 법이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상속세로 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부부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집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세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 이런 취지로 인적공제 한도를 올려서 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 적극 찬성을 했고, 그런데 부결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상속세도 적극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토대가 마련돼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이에 관련돼서 다시 인적공제 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이제 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보시면 이 상속세 20억을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도 이제 세법을 개정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유산세예요. 유산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속을 유산받는 이 전체 금액에서 세금을 미리서 공제를 하는 거죠. 이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받는 것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세금을 상속받을 금액을 이렇게 쪼개서 A, B, C로 각각 받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하자. 그게 뭐냐면 유산취득세예요. 유산을 취득하는 사람의 인별로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게 유산취득세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자녀가 5천만 원이었던 것을 5억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법이 개정하겠다라는 거죠. 2025년도에 법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 계획은 2028년입니다. 정부 계획안은, 자, 옛날에 상속 재산을 20억 원이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했을 때 총 결과적으로 뭐냐면 1억 2,804만 원을 상속세로 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것이 세법 개정되면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낸다. 그렇죠? 그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 90억 원일 때도 금액이 더 줄어들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세금도 받은 만큼 낸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 제가 이때 이제 4개월 전인가요? 유튜브에서 다 찍어드렸어요. 한번 보시고요. 여기 찍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인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면, 자, 기존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아까 설명드렸죠. 유산은 통째로 상속받는 재산을 전체에서 그 금액이,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나누어 갖는 거라면, 유산취득세는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의 그 규모에 비추어서 그거를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산세 그쪽에 있다가 유산취득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산취득세를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상속과 증여 간 과세 기준을 일치, 5년에서 10년이에요. 10년으로
똑같이 맞춤으로써 그거를 이제 과세 범위를 합리화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거 상속세 개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개편할 때가 됐다라는 취지고 전문가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를 보면 엄청나게 이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게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여가 진짜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 부분이 뭐냐면 상속세가 이제 자산 가치가 2015년, 7년, 6년, 7년 이때부터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굉장히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속세도 많이 납부하게 됐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액도 많이 걷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을 하는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상속인별로 하겠다. 그리고 자녀 배우자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현실적으로 좀 맞추겠다. 기존에 너무 낮췄죠. 예컨대 자녀에게 5천만 원. 예컨대 요즘 장수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80세, 90세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50대, 60대예요. 그런데 5천만 원만 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토해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상속공제라든가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를 현행 혜택을 유지하고 납세 편의도 고려하고 조세 회피 방지 이런 것도 여기 고려했다. 자, 과세 방식은 설명드렸다시피 자, 상속재산에서 상속인별로 나고 기본적으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연대채무를 예외적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고요. 과세 대상은 뭐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기준으로 종합하여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재산이냐 국외 재산이냐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피상속인,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인 경우는 전 세계 상속재산서 과세하지만 외국 국적자인 경우는 국내 단기 거주한 경우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여 사전 증여 재산은 옛날에는 이제 수유자 같은 경우 5년까지만 상여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했는데 이걸 10년으로 해서 동일하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관련해서 기업을 실제로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옛날에는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하고 자녀 다 같이 했다면 토탈 뭐 600억이라고 하면 뭐 상배에서 600억이라면 지금 실제로 받는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주고요. 자, 인적공제는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세금 공제를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죠. 예컨대 5억만큼의 상속재산에서 옛날에 5천에서 5억으로 늘렸을 경우에 4억 5천에 대한 상속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어떻게 해라? 애 키우는 비용이 나올 수 있겠죠. 예컨대 뭐 세금 혜택이 2억 3억이 볼 수 있다고 하면 1인당 자녀당 그러면 2, 3억까지면 기본적으로 애를 기본적으로 대학교 갈 때까지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적 공제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녀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쓰게 함으로써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기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공제 개편 자세한 내용은 이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억에서 5억 요거 한번 보냐면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도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현재는 일괄 공제가 5억이었는데 자녀 한 명당 어떻게 해요? 5억이죠. 그럼 10억이죠. 그 다음에 14세면 19세가 되려면 5년이 있어야 되죠. 5년은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5년이면 0.5억이니까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9세면 10년이 필요하죠. 10년이면은 1,000만 원씩 해서 1억이죠. 1억과 5천만 원이니까 1.5억이죠. 그러면 10억과 1.5억을 더하면 11.5억을 공제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제의 폭을 키우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의 합리화. 그래서 이제
10억까지. 옛날에 법적 상속분이 기본이었고 최저가 5억이었는데 지금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인데 10억까지는 법적 상속분을 초과해도 상속으로 인정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30억까지 최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람의 인적 공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가 커졌기 때문에 좋다. 예를 들어서 얘가 내신 사람은 배우자 10억에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5억이기 때문에 20억, 30억까지도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어머니, 그러니까 배우자가 10억까지 쓸 수 있는데 10억까지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남은 금액을 자식에게 얹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거주자, 뭐 물적 공제, 기업 상속. 아까는 실제로 옛날에는 예를 들어 공제 한도가 600이라면 A, B 다 해당되는데 실제로 A가 기업을 물려받으면 A에게 600을 몰아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 뭐죠? 물적 공제라든가 뭐 조세 회피라든가 납세 절차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상속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예요.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가 이제 상속할 때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해주고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그거를 상속재산으로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하여 노후생활의 안전적 소득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종신보험이나 이런 경우 사망을 전제로 해서 예컨대 10억짜리 종신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10억은 어떨 때 나와요? 죽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죠? 상속인한테,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자식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노후 생활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길어지면서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평생 모아서 집을 하나 샀어요.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현금이 없어요. 근데 노후 생활비가 없어요. 자식들이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을 팔아야죠. 팔아서 조금만 옮겨 타고 그 돈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자기가 계속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영모기지라고 해서 모기지론을 받아서 이 집을 담보로 일정하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식이 정산해서 주거나 자식이 어떻게 뭐 그 돈을 주고 집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요즘은 이제 사람이 오래 살면서 보험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커요 이제는. 그래서 이 보험금에 들어있던 돈을 사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받을 거를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서 받아서 쓰게끔 하자. 이 부동산 영모기지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든가 적금을 통해서 현금을 모으죠. 현금을 모을 때는 이제 우리가 제 생각입니다. 모계성질이에요. 막 한참 증액을 하죠. 현금 자산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뭐예요 이제 빌라부터 투자하거나 경매 시작해서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들어오죠. 부동산으로 들어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목돈이 좀 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이 커지면 이제 계속해서 큰 부동산으로 오게 되죠. 이건 뭐냐면 현금이나 또 뭐죠 주식 같은 거 이거는 목이나 화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죠. 뭐 코인 같은 게 가지고 대박이 났다. 주식을 사가지고 갑자기 뭐 대박이 났다. 그 뭐예요? 이거는 폭발하는 거죠. 재산이.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냐면 이제 안정적으로 해요. 토예요. 목화, 토, 오행 중에. 그래서 재산이 안정적으로 굳어지는 거. 그래서 부동산에는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뭐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상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지로 귀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지.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투자할 만큼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땅에다 묻어두면 제일 좋습니다. 땅은 당장 내 세대에서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 자식들한테 뭐 손주한테 후손한테 물려두는데 갑자기 그 땅이 개발되면서 수백억, 수천억에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졸부들. 근데 그건 이제 나쁜 표현이고, 조상 대대로 이제 농사 짓다가 땅을 물려줬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개발되면서 우리가 아파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수천 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거래될 수 있는 부동산은 그 수익의 마진율이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뭐 수익률이 100%, 2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10억 투자해서 20억 그러면 20%잖아요. 근데 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땅을 그냥 여윳돈으로 그냥 사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땅이 수천 배의 수익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동산 투자도 마지막은 토지에 투자하시면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과 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주식 갖고 몰빵해서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땅거지죠. 땅거지. 왜냐하면 부동산 사면서 뭐예요? 대출 받아 보니까 저도 포함해서 대출을 샀다 보니까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그 대출 갚기 전까지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현금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자산에 묶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미리서 요거를 금융 상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정신이 혼미해요. 막 70, 80 넘어가면서 내가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내가 누워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관리하다 보면 또 내 의자 반해서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돈이 생기다 보면 주변에 사기꾼들이 꼬이죠. 내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항상 정신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보험을 굉장히 저도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으로 엄청 돈을 벌 수 있었고 부동산 투자로 엄청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보험은 필요해요. 보험은 뭐예요?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은 손해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재산 증식 단계도 사람의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무럭무럭 클 때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 뭐예요? 주식이라든가 엄청 크잖아요. 애들 때는 엄청 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산이 늘어나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선이 이제 목돈이 좀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좀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걸 투자한단 말이죠. 근데 보험은 이게 아니에요. 중간에 해약 가버리면 원금도 못 찾는데 이게 무슨 투자가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말년에 내가 내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내가 예컨대 간병, 나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 우리 부동산 투자하신 분 중에서 흑석동이 재개발되면서 자식들이 용돈을 안 줘요. 생활비도 안 줘요. 그런데 하루만 빌라 지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가 재개발 구역이 되면서 집값이 팡 뜨죠. 2억짜리, 1억 5천짜리 집이 갑자기 막 10억이 돼요. 그 할머니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 못 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또 밀려서 가야 돼요. 근데 아파트를 받으면 전세를 넣어서 추가 분담금은 넣을 수 있어요. 그 대신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궁핍하게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지도 못해요. 누구 뺏겨요? 자식들 주고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근데 자식 용돈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식들이 남몰라래요. 그래서 요즘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실제로 거래해 주신 분이에요. 해드렸던 분이에요. 이거 팔아버려요. 옛날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10억에 재개발되면서 팔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신축 아파트 5억 주면 삽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있는 무릎 아픈데 5억짜리 평지에 있는 빌라를 사요.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해요? 상가를 삽니다. 상가 사가지고 월세 돈 백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용돈 주지 않아도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따뜻한 빌라에 사면서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살면서 100만 원씩 월 100이라도 받으니까 생활비라도 고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자식들 좋아라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는 계속 힘들게 살고 말년이 쓸쓸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도 내가 이 보험을 잘 설계해두면, 제가 보험을 늦게 한 이유가 그렇다고 했죠.
이제는 그 내 돈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돈을 가지고 내 노후를 완벽하게 설계를 해두면 풍족하게 굉장히 여유 있게 황제처럼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험 상품으로 그렇게 하면 내 노후를 설계해 보겠다.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자식 주면 되는 거고 상속을 해주거나 증여해 주면 되죠. 미리서 다 주워놓고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를 뭐예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출발 자금을 얼마씩 딱 주고 나머지 재산은 내가 갖고 있다가 내 노후를 위해서 쓰고 뭐 가족들 남은 뭐 배우자가 됐던 같이 쓰고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이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이 항상 맑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현금을 예컨대 몇십억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관리가 안 되면 뭐예요? 남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왜냐면 만약 그게 자식들한테 간다 그러면 자식이 착해도 만약에 뭐 자식이 못된 생각 가지면 그 돈을 야금야금 빼가지고 가고 주변에 친척들이 또 빼가고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보험에다 딱 묶어 넣어놔버려요. 그러면 내가 아프면 보험료가 나오면 내가 수익자가 되게끔 딱 해놓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아프거나 그럴 때 돈이 나오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뭐죠? 이제는 그 성질을 금이라고 봅니다. 오행 중에 금.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금융할 때도 이렇게 쓰죠. 금융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행 중에 목화, 토, 금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있는 돈은 이제 씨앗인 거죠. 내가 다 쓸 만큼 쓰고 남아 있는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상속으로 주죠. 저는 이거를 수로 봅니다. 목화, 토, 금수, 오행 제 생각이에요. 뭐 사주 명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는 뭐냐면 우리가 씨앗 종자거든요. 그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수는 뭐예요? 흘러가는 거거든요. 후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머지 돈 쓰고 쓸 만큼 쓰고 그 돈이 흘러간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거 제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쑥쑥 큽니다. 목에요. 목은 상승하죠. 위쪽으로 빨리 성장합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거죠. 저축을 통해서. 그리고 화가 이제 오죠. 화는 뭐냐면 폭발해요. 폭발하잖아요. 사방. 그러니까 목은 한쪽으로만 커져.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이라든가 저축을 통해서 재산이 한쪽으로 증대되면 화는 폭발해요. 갑자기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주식이라든가 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목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토가 생기죠. 목과 토. 그럼 토는 뭐다? 결국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도 자기에게 맞게 목돈이 만들어진 다음에 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경매 뭐 짤짤한 거 시작해서 일단 집을 위주로 하는 거죠. 주택을. 그리고 이제 아파트 점점 옮겨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뭐다? 땅으로 귀결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금.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재테크를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좀 더 여유 있으신 분은 뭐다? 그 다음 단계. 보통은 여기서 끝나죠. 아파트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땅에다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대에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 물려준다. 저도 땅 사는 거, 양평에 뭐 땅 사는 거 이거 제가 공공하게 자식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는 손주에게 준다. 손주.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손주에게 주겠다. 제 손주에게 친손주에게 줘서 이거는 그만큼 땅은 묵혀놔야 돼요.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쓸 돈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쓸 돈이 있어야죠. 그거를 합리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시스템에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내 노후를 설계하려면 뭐다? 그게 뭐냐면 저는 보험으로 본다. 왜냐하면 인구 노령화와 관련된 가장 필요한 재테크가 저는 보험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보험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러면 결국 뭐다 하면 쓰고 남은 돈이 뭐 씨앗이죠. 씨앗. 종자. 우리가 뭐죠? 그게 사주오행에서 수로 봅니다. 그래서 목과 토금수 이 순서대로 재테크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큰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내가 정작 쓸 돈이 없어요. 땅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요. 현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밥을 못 얻어 드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빚도 다 탕감하고 빚도 다 갚고 그래야 내가 쓸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늦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자식들도 살기 바빠서 마음은 있으나 힘들죠. 그래서 제 단톡방에 제가 쓴 말이 있어요. 효도는 마음과 마음과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뭐 말로 번들하게 할 수 있잖아요. 효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행복하세요. 행복하려면 돈을 줘야지. 우리 저기 광고 있잖아요. 텔레비 잘 안 나오는 거 막 때리면서 애들아 TV 사달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때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효도는 뭘로 한다? 물질과 돈으로 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두 개가 되면 좋지 않겠냐. 당연하죠. 진정한 마음도 있고 돈도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자기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효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만 효도하는 그런 자식들은 소용없다. 돈 조그마한 거라도 부모한테 현실적으로 물건을 사주고 옷을 사주던 뭔가 좀 그렇게 해야지.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면서 꽃 한 송이만 갖다 주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저는 꽃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장갑이 하나 됐던 넥타이가 됐던 허리띠가 는. 그래서 저는 막내가 이제 제 넷 중에 첫째가 이제 변호사, 둘째가 이제 프로그래머, 직장인, 셋째가 선생님, 넷째가 이제 그 일반 화장품 관련 미용 관련 회사 다니는데 첫 월급 작년 여름에 첫 월급 받았다고 해서 저는 허리띠 사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셋째는 뭐 사줬죠? 핸드폰 케이스랑 뭐 받은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고, 둘째도 뭐 저기 키보드 자판, 막 저는 키보드 자판이 그렇게 비싸게 있는 건지 몰랐어요. 엄청난 꽤 몇십만 원짜리 키보드 자판을 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첫째는 옷을 사줬나? 최근에 제가 등산복을 하나 얻어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걸로, 구스, 이게 거위털로 사주라. 거위털로. 어쨌든 효도는 물질로 하는 거다. 마음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돈으로 하는 거다. 거기에 마음을 얹으면 더 좋겠죠. 그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자기의 그 재테크를 신경 쓰고 자산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야기예요. 노후의 빈곤율이 어떻고 막 어쩌고 뭐 초고령 사회가 되고 어떻게 막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노후 적정 생활비 177만 원이래요. 근데 월 평균 수입은 58만 원이래요. 적죠. 상대적으로 적죠. 연금, 우리 이제 제가 앞에서 찍었던 것 같은데 연금 뭐 많이 받아야 150 아닌가요? 국민연금, 저는 사학연금에서 2개 받아야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못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노후를 어떻게 했다? 월세를 따박따박 받게 한다. 뭐 500, 600.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나오게 시스템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튜브 수익 물론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그거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제 하고 싶은 강의라든가 이걸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커피값은 됩니다. 유튜브 수익도 가끔 밥값하고 커피값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도 저는 괜찮습니다. 크게 압박감 안 느끼고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충분히 급여 생활자보다는 더 낮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험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보험을 설계해주고 그 사람한테 살다 보면 그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 재정적인 리스크 없이 풍족하게 위험에 대비하면서 살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면서 가끔 이제 용돈조로 이렇게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저는 노후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즐기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30, 40대 분도 이제는 자기 노후를 생각을 하실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딴 데로 가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보험도 보험 금액이 많이 가입되고 하다 보니까 내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다. 내 죽기 전에 내가 넣어놓은 보험을 가지고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끔 이거를 영목이지처럼 이것도 한번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동화라는 거 아시죠? 유동화, 자산 유동화. 이제 우리가 그 증권에서 이제 자산 유동화,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화화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돼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만든다. 그리고 좀 보험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보험을 20억짜리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 20억 너무 많나요? 저는 그렇게 못 듭니다. 예컨대 10억짜리를 들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10억 나오면 자손들은 좋지만 이 10억을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보험금이 10억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돈은 몇 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 노후를 쓰고 나머지 금액을 자손들한테 가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 결론은. 그래서 유동화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죠. 이렇게 보면 자격도 있고 유동화 조건도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이 있다. 그래서 연금으로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숫자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취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험계약 대출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약관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금리가 비쌉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내가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나중에 못 갚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 중에서 일정 부분 최소한 남겨놓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게 자산 유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유동하는 방법. 어제 저기 세븐플러스 뭐 그 상품만 보니까 그 사망보험금이 오래 두면 둘수록 늘어나요. 15%씩. 그래서 자식들이 아유 빨리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떼버려도 15%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충분히 오래 살게 바라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효도보험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보험금을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을 그 전에 좀 땡겨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 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관련 질의응답인데 이거 볼까요? 뭔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청하는 상품은 뭔지 이 조건은 뭔지 이 내용입니다. 그 대신 이제 변액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동성이 있잖아요. 손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외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대상 상품은 뭔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계약이 뭐예요? 보험료를 이미 납입했어요. 내가 예컨대 보험료로 2억을 넣었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5억을 받겠다라고 하는 상품이라고 가정을 예를 들면 2억은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확정, 예컨대 3% 4%면 공시율을 뭐 3%라면 내가 받을 금액도 이미 해약환급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보장돼 있죠. 그 금액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좀 미리서 뺐어도 보험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리가 남은 돈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목돈이 나올 돈을 미리서 좀 빼서 써도 나머지 돈이 남아있고 그 나머지 돈을 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만 이제 된다는 거죠. 유동화가. 근데 변액보험처럼 갑자기 보험금 10억이라고 넣어놨는데 갑자기 5천만 원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한 보험 사망 보험금에 유동화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밑에 돼 있네요. 연금 전환 특약이 없어도 유동화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 그 다음에 언제 가능한지, 어디로 신청하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 취지는 내가 들어놓은 보험금을 좀 미리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되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좀 땡겨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금도 보험도 앞으로는 많이 드러나서 자기 노후의 대비를 쓸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십억짜리라 뭐 집이 10억이 20억 되면 돈 몇천만 원 필요하다고 1천만 원 필요하다고 집을 팔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들어놓으면 보험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뺐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제 보험금의 유동화, 이 사망 보험금을 유동화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 자식들한테 그러거든요.
큰 돈만, 예컨대 주식 투자에서 큰 돈,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축을 일정하게 해라. 한 달에 2, 30만이라도 꼭꼭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분리를 해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가볍게 몇 천만 원, 1, 2천만 원도 뺏을 수 있는 돈도 마련해 놓고 몇 억짜리도 안정적으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집도 사고 말년에는 이런 식으로 이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이걸 좀 골고루 우리 주식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그래서 저도 매달 2, 3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금리가 낮아도 넣습니다. 그게 뭐 은행에는 뭐 6, 7천만 원 되는 거, 6,600인가 되는 거죠 현재까지. 그 다음에 노란 공제우산 이런 거 언제든지 다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자산 분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속이라든가 그런 관련해 가지고 과도한 상속세에서 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세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노후에 이 상속 관련해서 그러한 혜택도 줄어들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내가 드러났던 영목이진 부동산을 통해서 영목을 통해서 내가 노후 자금을 쓸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젊어서부터 꾸준히 들었던 보험에서 그 보험금을 빼서 나에게 쉽게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노후를 좀 풍족하게 지내고 물려주는 방식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자식들한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 앞가림부터 먼저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회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 관련된 제도가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재테크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참조해서 도움이 된다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은 내가 앞으로 노후에 20, 30년 뒤에 노후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하에 어떻게 자산 재테크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축, 그러니까 저축은 뭐 적금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재테크의 뭐 방법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코인. 근데 절대 도박성에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박성에 모든 거를 걸면 인생 하루아침에 쫑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 내가 사는 집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하나 마련해라. 비싸고 싸고 관계없어요. 아파트고 빌라고 상관없어요.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남의 거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좀 여리게 되면 이제 골고루 부동산도 이제 땅도 좀 투자도 밀소에 해두고 좀 있으면 인구가 소멸하는 시대에 어떻게 돼요? 지방의 땅값이 많이 싸질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묻어두시면 돼요. 없다 생각되는 돈 정도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땅은 내가 정말 짜투리돈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해두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기획부동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뭐 이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 상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이제는 좀 자기 노후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서 내가 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자식도 이미 은퇴자예요. 내가 자식한테 손 벌릴 수 없는 이제 환경이 돼버린 거죠.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후 설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노후 설계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할 건지 젊었을 때부터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힌트를 얻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